선생님 마이크 무선으로.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천시 돌봄지원과 통합돌봄팀에서 의료돌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아영 주무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선 시간에 교육 질문사항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심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도 앞서서 이제 이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그런 고민들은 아직도 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을 하면서도 물음표가 뜨는 일들이 계속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들이 어쨌든 돌봄지원법이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저희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좀 해결해 나가는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통합지원 계획과 실행인데요. 저희 부천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선도사업을 시작했고 23년 7월에는 의료요양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현재 7년간 통합돌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앞으로 현장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성과공유회를 준비하면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통합돌봄 현장을 담은 영상입니다.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살는 곳에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거죠. 살는 곳 오래오래 살아가. 저건 뛰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냥 걸어놓네. 네. 허리가 아파서 밖에 못 나가시는군요. 이경자 어머님, 여기 부천시 돌봄 프로그램 모니터링이에요. 오늘도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아무 일 없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동 한의원이라는 한의 방문 진료기관에서 방문 출장을 가시는 거죠. 방문 진료를 보시러. 지금 한번 일어나서 한번 움직여볼까요? 저랑 그래서 그때 몸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옆으로 못 풀어놓고 했는데 조금씩 힘을 맞으니까 여기가 힘이 들어져요. 이거 이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3일 3번 맞고서는 어르신들이 집 밖에 못 나가시는데 치료를 해서 이제 거동 상태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로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외래도 가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부천시에 35분 정도 원장님들이 이렇게 참가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방문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이런 사례자들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문실에 나갈 수 있는 원장님들이 나가고 이게 연계가 되는 게 중요한데 시에 들어오는 분들을 발굴해서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나가겠다는 뜻이 있는 원장님들이 이걸 알고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이런 분들이 어디 계신지 사실 저희 모르거든요. 그걸 연계해 주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대상자의 또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와주는 배우자도 고령으로 혼자서 대상자를 구축하여 병원에 다니기는 힘든 상태라고 하십니다. 병원을 안 가니까 치료비를 못 받고 약을 못 먹고 있는 거. 그때 약을 줬는데 그때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갔을 때 자녀분이 자주 찾아오시면 여쭤보는데 못 치워놓고 있으면 저희가 다 치워드리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제가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좀 우울하시거나 대인 기피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있죠.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좀 보내는 편이에요. 저희 수업에 오셨던 그 김선임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일을 그다음에 또 최삼순 진짜 센스 있게 잘하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어요. 나간 지 한 2년 다 넘었죠. 이제 병원에 갈 때는 억지로 이제 내려가서 가는데 한 번은 못 올라와서 과장님이 얻고 오셔서 올라왔어요. 통합돌봄센터 최고. 내가 행복할 때만은 오늘의 햇빛을 사랑하고 내가 부르는
안에서도 난또 그에게 감사 앨범 대회해야 되겠어.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죠. 네, 이 영상 잠깐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저기 보이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과 인지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통합건강돌봄센터에 배치된 그 간호사와 운동지도사 분이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렸던 건강돌봄 사례를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례이고요. 중간에 한의사 선생님이 방문진료했던 경우는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워커가 없으시면 거의 거동이 어려우셨던 분인데 좀 정기적인 방문 진료를 통해서 많이 좀 건강을 회복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이 2층이고 계단을 내려오기 어렵고 하지 근력이 약해서 많이 거동이 불편하셨던 분인데 그분께 저희가 가사 지원,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례이고요. 또 아까 이제 그 전화 받으셨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돌봄 플러그 안전안부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거복지사 선생님께서 댁에 가셔갖고 안부 확인하는 내용을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중간에 통합지원회의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크게 저희 부천시에서 어떻게 통합돌봄을 추진해 왔는지 부천시 현황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또 통합지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진행 순서는 먼저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사업 개요를 설명하고요. 부천시 추진 현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절차를 알아본 뒤에 부천시 계획 수립의 사례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개요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노인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ARP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주거, 일상생활 등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서 뭐 조직을 갖추고 인프라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또 제공부터 지원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모든 걸 담아내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내년 3월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내년에 이제 본 사업이 적용이 되면서 국가적으로도 의료 돌봄 사업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 9번에 고령화 해소 및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국정과제 78번에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의료 돌봄 사업이 과제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현황인데요. 부천시의 인구는 현재 76만 명이고요. 그중에 노인 인구는 15만 명입니다. 최근 9월 기준으로 20%를 넘어섰고요.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인 75세 이상 인구는 5만 3천 명으로 약 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돌봄 수요 노인은 저희가 75세 이상 우선 관리자를 추산해 봤을 때 재가급여, 등급 미인정자, 고령 장애인, 맞춤 돌봄 중증군, 퇴원 환자 등을 고려했을 때 약 3만 2천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본 사업이 되면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다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55%를 넘어섰고요. 통합돌봄 예산은 11억 4천만 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 전담부서로서 돌봄 지원과가 있고 보건소가 있거든요. 예산을 같이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인프라는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에 비해 많은데요. 복지관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 노인 복지관이 3개소가 있고요. 지역자활센터도 3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들도 저희 경기도 내 상위권에 속하는 등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마이크를 다시 네. 그러면 추진 배경입니다. 1인 가구와 노인 인구 증가는 어느 시군이나 다 비슷한 상황일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도래가 언제쯤 될 것인가 예측했을 때는 26년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준으로 도래가 되었고요. 이런 급변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의 부담이라든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입소 등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해져도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 계속 집에 살고 싶다는 의견이 87%를 넘어섰는데요. 이런 돌봄 욕구를 반영해서 부천시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천항 통합돌봄은 복지부 정책기조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AIP 실현을 위해서 기존 복지제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복지제도 간의 연계를 확대나 그리고 돌봄 협력기관, 민간 협력 간의 그 연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점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역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서 장교양 등급 지연 방지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추진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선도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팀 단위를 팀으로 구성해서 선도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초반에는 전달체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21년도에는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모형개발 연구라든지 통합방문간호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각적인 그 활동 범위를 넓혔고요. 22년도에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이때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같이 부천시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그 선도사업 때 부족했던 의료돌봄의 강화를 위해서 23년도에는 저희 보건소 안에 건강돌봄팀, 통합돌봄 전담팀을 구축을 했고요. 24년도에는 정책 확산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천시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작년과 올해를 합산해서 한 40회 정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작년에 3번 정도 찾아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 토론회나 간담회, 성과 공유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민관과 계속 만남을 가졌고요. 올해는 내년도 본사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변화를 겪었습니다. 통합한정 체계를 도입해서 또 전달 체계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제를 도입해서 그 서비스 좀 효율화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의 고도화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고요. 또 운동된 건강돌봄 학교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해서 또 신규 사업도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할 때 전담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은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천시의 전담 조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복지와 보건 부서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 놨는데요. 저희는 통합돌봄 총괄 부서로서 돌봄 직원 과에 7명의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안에는 간호직도 1명 배치를 해서 저희 복지와 보건과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보건소에는 저희 소서보건소 안에 건강돌봄팀이라고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구축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통합돌봄 보건의료를 전담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통합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보건소의 연계 협신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저희가 통합 안내 창구로서 37개 일반 통과 그리고 또 복지관, 병원, 재가센터 등의 통합 안내 창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 24년도에 행정체제 개편을 했었어요. 그래서 10개 광역동이었다가 37개 일반동으로 개편이 되면서 사실 동에 배치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지원 창구의 역할을 구청에 부여를 했고요. 3개 구청에 12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사실상 동에서는 기본적인 접수 안내 정도만 하고 구청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나 의원 그리고 LH 등과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또 민간협력 전달체계 그 소통 체계에 기반이 되는 통합지원 회의체와 통합돌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합지원 협의체는 다분야의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회의체이고요. 민간협의체는 저희 기관의 대표님이나 전문가 분들도 구성을 해서 통합돌봄 사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달 체계입니다. 저희 부천시만의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통합돌봄 사업이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발굴, 의뢰되는 건수가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에서 지원까지 민간협력 기반 전달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37개 일반동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정한 다양한 접수 창구들이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병의원 등 총 75개소의 통합 안내 창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청 발굴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에서 원포인트로 접수를 하고요.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저희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대상자가 주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저희 시청으로 바로 문의해 주시면 네,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런 접수 창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대상자분들은 이용자 접근성이 강화돼서 대상자 발굴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총 7단계로 나뉩니다. 통합지원의 과정은 먼저 대상자 발굴과 사전조사인데요. 대상자 발굴이 되거나 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사전조사가 적합한 경우에는 저희 시 전담부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판정조사 의뢰를 하게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판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체계가 건강보험공단이 조사체계를 갖추는 것은 통합판정체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2월달에 새로 도입이 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마 한 약 95종의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료와 돌봄 필요도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판정 결과를 조사 의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정하고 결과를 저희 쪽에 보내줘야 되는데요.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저희는 구청이죠. 구청에서는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시 돌봄 지원과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조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단계인데요. 대상자가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생활상의 변화는 없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 부천시는 구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그 서비스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욕구를 조사했는데 서비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보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좀 놀랐는데 저희는 민간협력 기반의 28종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존 서비스라고 한다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치매 관리 사업이나 노인 맞춤 돌봄 사업들에 대해서 연계 지원하고요. 여기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서비스를 15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 의료와 그리고 일상생활 그리고 주거 지원 돌봄 안전망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뉘고요. 각 분야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이번 사업이 사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이잖아요.
전 선도 사업 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었는데 의료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의료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보건의료 분야를 많이 강조했고 이제 크게 3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소사보건소 건강돌봄 팀 안에 저희는 건강돌봄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간호사와 운동지도사 그리고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을 3분 기간제로 배치를 했고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의뢰가 되면 이 3분이 한 팀이 돼서 가정에 방문해서 기초 건강관리와 그리고 구강지도 그리고 운동지도 등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약 134명에게 45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의원과 협력해서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과 함께 연계 협력하고 있는데요. 재택의료 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기본 세팅이잖아요. 3인 1조가 돼서 가정에 방문한 다음에 이제 포괄적으로 그 평가를 하고 케어 플랜을 해서 뭐 의료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 그리고 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다학제 팀이 움직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저희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는 관내에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이가 2개소, 한이가 3개소가 참여하고 계시고요. 여기 재택의료 센터에 양이 한 곳과 한이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범사업 시작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했던 분들이고 저희 통합지원 회의에도 오셔서 의료 사정에 할 때 같이 또 얘기도 해주시고 또 그 협의체 위원이기도 하세요. 협의체 오셔가지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 통합돌봄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라 본인들이 또 사업 홍보에 또 열정적이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강돌봄 리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지역 주민을 건강 리더로 양성한 후에 의사가 이 어르신은 방문 운동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처방을 내려주시면 이 훈련받은 리더가 가정에 방문해서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혈당을 체크하거나 건강운동 수칙을 안내하거나 또 말벗,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건강 리더는 한 20명 정도 되시고 작년 한 해는 80명의 어르신에게 약 2,6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 건강돌봄 리더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분야인데요. 노인의 욕구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욕구가 나타났던 게 아마 가사와 식사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사와 영양, 그리고 동행, 세탁, 청소 등 5종의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또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일자리 창출이라는 또 효과도 보이고 있고 작년 한 해 12개로 봤을 때 3,500명에게 약 47,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만족도도 가장 높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11억의 예산 중에 6억 정도가 이쪽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고 아마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요. 퇴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오셔서 회복기를 거칠 때 가장 의료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시기거든요. 적시에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과 협력하는 사업이고요.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 각각 10개소에서 20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퇴원 예정 환자에 대해서 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오고 저희는 퇴원 전에 병원에 방문해서 돌봄 조사를 하고 퇴원 후에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는 총 114명의 퇴원 환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틈새 돌봄 지원 사업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야간이나 주말 등 돌봄 공백기에 그 가사 서비스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재가센터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에는 50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다음은 주거 분야입니다. 저희는 주택 지원과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천형 케어 안심주택 운영입니다. 저희는 그 사회적 입원 환자나 거처가 없는 대상자에게 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H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받아서 부천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32분이 다녀가셨고요. 지금도 세 집에 모두 살고 계시고, 여기 같은 경우 케어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거주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또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또 LH와 협력해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연결해서 주거를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홈케어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어르신이 거주하실 때 낙상 예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낙상 예방을 위해서 저희는 50여 종의 크고 작은 집수리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가스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안전바 설치, 단차 설치, 그리고 경사로 설치를 하고요. 또 문턱을 제거하는 등 이런 사업을 같이 그 부천 소사지역 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390가구에게 768건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서비스 마지막 분야인 돌봄 안전망 분야입니다. 돌봄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의료 돌봄 필요도가 좀 낮으신 대상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인데요. 스마트 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좀 고효율을 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영구임대 단지가 4개소가 있는데, 영구임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에게 지금 저 기준 지원 대상이 230가구로 나왔는데 현재는 275가구에게 돌봄 플러그를 제공을 했고요. 집에 돌봄 플러그를 꽂아두면 거기서 확인되는 전력 사용량이나 조도 변화로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안전안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주거복지사 선생님 4분과 협력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또 노인 일자리에서 각 센터별로 4분씩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2분, 오후에 2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또 야간이나 주말 등에는 관리사무소 당직자분이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스마트 돌봄 리빙랩 회의도 하는데, 여기는 관리사무소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모니터링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동네 건강돌봄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 중심의 노인 건강과 심리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약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 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영구임대 단지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영구임대 단지별로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어요. 그 공간에서 주민 공동체 특화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건강체조나 원예치료, 인지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돌봄 안전망 분야는 말 그대로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등급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된 내용을 다 하나에 담고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지난 7월에 MBC PD수첩을 통해서 방송이 된 영상이에요. 그때 방송 주제가 간병, 살인, 그리고 수축사회에 대한 위기 상황을 다루는 내용이었고, 가족 돌봄의 부담 해소로 부천시 통합돌봄 사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비해 20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면 보고서 찾아가야 되고 뭐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을 가야 되고 불편한 몸이어도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 돌봄이 필요하면 또 동성으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 그 혼자 다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어르신이 이 통합적인 대상이라고 발견만 되면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제공해줌으로써 시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의료 사각 기대에 놓인 노인이 없도록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 안녕하세요. 병원에 올 수 없는 노인을 위해 2023년부터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자면서 들어서 바닥에 놓지 않고 당기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잡으셔도 돼. 이쪽 다리 들 때 허리 힘빼고 쭉 들고 허리 당겨요. 그죠? 자, 이쪽 다리 들고 쭉 할 때 허리 당겨요. 지난해 7월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김씨 할아버지. 눌렀을 때 특별히 아픈데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아픈 거예요? 이 위인가요? 근데 지금 이쪽 다리, 오른쪽 다리 들 때 여기가 불편했거든요. 또 불편한 건 항상 나타나시는 건 이쪽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 치료를 좀 해드릴 거야. 그 기분은 요새 좀 어때요? 별일 없어요? 기분은 뭐 맨날 좋죠. 안 좋아요? 할아버지는 오랜 간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근데 힘 빼고 숨. 3년 전부터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진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설치하셔서 그거 안전과 설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어르신 의사 한번 물어보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들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위험 요소들을 체크합니다. 가스는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안전 가스 파이버나 전력에 주고 집에 가게 되면 그 환자들은 정말 종합적으로 가요. 이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상황, 환자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뭐 술병 놓여있는 거, 뭐 냉장고 안에 음식 같은 거 다 의사가 직접, 환자가 직접 보거든요. 어깨가 아파요라고 했는데 그 어깨 아픈 이유가 집안 가구 높이가 안 맞아 아픈 경우도 있고 모르는 약을 두 가지 먹으면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도 모르시던 분들 저희가 확인해서 해결해 드리고 하고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지를 환자가 판단하고 그걸 바꿔드려요. 그러면 효과가 되게 나요. 일단은 오시니까 일단 그전에는 일체 사람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말벗을 해주고 가시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처럼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관내 노인은 연간 1000여 명에 달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때 동사무소 가세요, 이렇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세요, 이렇게들 다 대답을 하는데 이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발굴되는 그런 그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중동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5조고 있는 복지관을 다녀요. 근데 복지관을 다니다가 복지관 복지사 선생님이 내가 통합돌봄 대상이라고 판정이 되면 복지관에서 바로 시청으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디에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 후엔 구청에서 방문 조사를 나가 돌봄 계획을 세운 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조사하고 그분이 필요한 그러니까 옷도 맞춤형으로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비스가 그렇게 제공됐기 때문에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야기. 부천시의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범사업.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시범사업의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 비용 역시 연간 약 53만 원 감소했습니다. 지금이 의료비도 이미 GDP 10%가 넘었습니다. 10%를 넘게 쓰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사실 감당을 잘 못해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가능하면 지역에서 구현되고,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는 쪽에 비용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약 50년 후인 2072년엔 한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금은 생산 연령 인구 3,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는 부천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지침에 기반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는 지금 올해 지침 개정을 반영한 업무의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지침 개정 저희가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매번 받아들이고 또 변화를 이렇게 겪어야 되는 저희 또 먼저 시작한 지자체들도 또 나름의 고충이 있는데요. 올해 지침 개정 사항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통합판정 체계의 도입입니다. 통합판정 체계가 도입되면서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참여자를 선별하는 사전조사가 들어왔고요. 또 중간에는 통합판정 조사가 공단의 고유 업무로서 단독조사만 가능했었는데 또 퇴원 환자나 생애 말기 환자 등 좀 시기적으로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통합판정 조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퇴원 환자, 생애 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하게끔 지침이 개정이 되었고요. 또 중간에 의사소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많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본 거 보면은 복지부에서도 사실상 저희 의견을 좀 표출하면 좀 많이 받아주시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 절차 단계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조사입니다. 사전조사는 대상자가 발굴돼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에 조사를 실시하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3가지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통합판정 조사군, 그리고 지자체 자체 조사군, 통합돌봄 비해당군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사전조사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조사지는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 항목 하나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7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치매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치매 항목. 치매와 관련된 약을 먹고 계십니까? 라는 항목에 예라고 체크가 된다면 통합판정 조사 대상자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치매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가 된다면 일상생활 아래 7개 항목을 다시 조사를 해주시는데요.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항목은 앉았다 일어나기, 이동하기, 그리고 씻기, 그리고 하의나 상의 입기, 그리고 소변 실수 정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움 필요 정도를 조사했을 때 합산 점수가 1점 이하가 나오면 지자체 사업만 안내 간단히 하고 종결하시면 되고요. 2점이나 3점이 나오면 지자체 자체 조사 대상으로 해서 구나 동에서 조사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이 나오면 통합판정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으로 판정조사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법적 사무가 아니고 아직은 신청받기 전에 사전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 관리나 신청서를 받지는 않고요. 수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절차의 신청 및 접수 통합 판정 의뢰입니다. 사전 조사를 통과한 적합 대상자나 또 태어난 자, 생애 말기 등 자체 조사 필요자 등에 대한 신청 접수를 해주시는데요. 신청서를 받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대한 징구를 합니다. 그리고 통합 판정 조사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의뢰하는데 공단 조사할 때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동행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할 때 동행 방문에 체크를 해서 의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공단에서 이제 일정 조율을 하고자 연락이 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하시면 되고, 통합판정 의뢰를 받은 공단에서는 통합판정 의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정 결과를 안내해야 되고요. 판정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자체 자체 조사 대상자는 기존에는 태어난 자 생애 말기 환자였는데 이 사전조사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2일자로 지침이 개정이 된 상황이어서 지자체 자체 조사 대상분에는 그 사전조사 자체 조사 대상분으로 분류된 사람이나 태어난 자 그리고 생애 말기 환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합지원계획의 세부 수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지원계획 수립은 통합판정 결과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계획 수립해 주시는 건데요. 서비스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유선이나 또 대면, 또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면을 통해서 판정 결과를 안내하고 사업을 설명하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없는지, 상태 변화 등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통합판정 결과에 기반하되 추가적인 요구 파악보다는 실제 파악된 요구 안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 통합판정 유형에 해당하는 그 4개의 필요군이 있거든요. 그 4개 필요군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필요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내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판정 결과에 기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지원 계획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초안 확정을 하고요. 그렇게 된 내용은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 전담부서로 통합지원 회의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계획이 통합판정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선 지원 후에 후심일도 가능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지원계획 수립 두 번째인데요. 저희 통합판정서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통합판정서에는 기본적으로 통합판정 결과와 대상자 특성 그리고 문제 목록, 참고사항 등이 확인되고요. 대상자 지금 가지고 온 어르신을 확인을 해보면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통합판정 결과가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군으로 분류가 됐고요. 또 대상자 상태군과 관리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도출된 욕구 목록은 저희가 기능과 인지, 사회활동, 간호관리, 주거환경 등 5개 영역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계획 수립에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통합판정서 안에는 마지막으로 참고사항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는 병력이나 신체 기능, 인지 및 행동 심리 증상, 그리고 간호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분이 원하시는 서비스는 뭔지, 그 전반적인 주 욕구 등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어떻게 욕구가 도출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통합판정 결과를 받아서 현장에 적용할 때는 또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비스 중복 및 누락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비스 중복과 누락은 아무래도 이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행복이음에 있는 초기 상담 정보나 그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을 하고요. 또 모니터링 할 때 그 어르신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서비스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저희가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르신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식사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얘기해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치매나 정신질환
분들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데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상자가 먼저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연결해 드리고 관계가 좀 형성이 되면 종합적인 서비스를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가 있는 경우인데요. 돌봄 서비스 말고도 저희 금융 문제라든지 저장 강박 그리고 경제 문제 등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통합 사례 관리와 연결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인 방문 조사에 따른 민원 발생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공단 조사 나가고 시에서 동에서 또 나가고 하는 민원분들이 이제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초래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공동 조사를 활용해 주시고 지자체와 공단이 서로 일정을 잘 조율해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판정서에서 도출된 욕구랑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욕구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판 결과에 기반을 하되 또 현장 상황이 또 계속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초안을 작성하고 정말 그 어떤 의견이나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될 때는 통합지원회의 중점 대상자로 상정을 해서 같이 논의해서 최종 판단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지원계획 수립 등록 가능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지원 계획의 주 욕구들이 있는데요. 통합판정서에서 도출된 욕구를 체크하면 이걸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목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욕구에 맞춰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우선 순위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출된 욕구 목록을 참고해서 영역별로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등록해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종합 의견을 작성하고 있는데 종합 의견안에는 저희는 좀 표준화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기본 정보나 또 주 욕구, 상담 내용, 담당자 의견, 그리고 지원 중인 서비스, 앞으로 또 계획된 서비스. 그러니까 종합 의견만 봐도 이 어르신의 상황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지원 계획이 수립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회의를 실시를 하는데요. 회의에는 다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사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월 3번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2번은 대면으로 만나고 1번은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통합지원회의는 시에서 주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역시 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나 구청, 보건소, 건보공단 담당자, 그리고 재택 의사 선생님들이나 통합사례 관리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례를 의뢰한 돌봄 종사자분들도 모여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통합돌봄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요.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잘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또 조율을 하고요. 회의에서 결정된 서비스는 각 수행기관에 전달을 해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 현황과 대상자의 욕구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또 서비스 내용도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변경이 있거나 종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천시에서 실제로 수립한 통합지원 계획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 70대 남성 독거 어르신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이나 당뇨, 고혈압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잦은 낙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셨는데요. 당시에는 장기요양 등급 외비로 장기요양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계셨고 노인 맞춤돌봄 중점군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맞춤돌봄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통합지원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통합판정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향상과 인지기능 향상이라는 관리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욕구는 저희가 기능과 사회활동, 인지 능력 모든 영역에서 욕구가 도출이 되었고요.
통합 판정 결과는 방문을 해서 안내를 드렸고 방문할 때 주거 환경이라든지 건강 상태, 식사 여부,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 체계 등을 추가로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 판정 결과에 도출된 주 욕구 목록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비스가 계획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 기능 영역에서는 약 챙겨 먹기와 이동하기, 몸 씻기, 그리고 소변 조절하기, 삼키기, 신체 활동량 감소 등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 돌봄 맞춤 중점군, 그리고 영양 지원을 통한 도시락 지원, 이웃 돕기를 통한 죽 지원, 그리고 세탁 서비스와 청소 방역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습니다. 인지행동 영역에서는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울관리 지원 사업을 연결했고요. 방문 진료를 통해서 또 우울증 검사와 진단 및 약물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사회활동 영역에서는 비공식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그 말벗 서비스, 건강산동 서비스를 연결을 해드렸고요. 간호관리에서는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 기저귀 피부염, 녹창 구강 문제 등 여러 가지 건강 이슈들이 있었고, 방문진료 서비스하고 또 저희 통합건강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문제는 안전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바퀴 트랩도 설치를 해드리고 방충망 설치, 그리고 청소와 방역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서비스 우선 순위는 3가지로 설정을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건강관리, 식사 지원 순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그 청소 방역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넣는 순서를 좀 변경을 했고요. 또 어르신이 다양한 기관에서 연계받고 있는 반찬이라든지 죽 서비스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서비스 주기와 양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또 반찬 지원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이 이제 치아 관리도 많이 안 좋고 또 집에서 식사를 차려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반찬 지원은 그 도시락 유동식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금융 문제나 저장 강박, 가족관계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고요. 통합사례 관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조정하고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요. 특히 청소 방역을 통해서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 방문 진료, 그리고 말벗 서비스, 그리고 유동식 지원, 그리고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저희가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 사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기능과 사회활동, 주거환경, 인지행동, 간호관리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문제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 문제에 따른 저희 관내에 있는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나 연계 가능한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이 좀 지역에서 잘 거주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연결해드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퇴원 환자를 발굴해서 연결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 83세 여성의 독거 어르신이고요. 척추 골절로 인해 관내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고요. 퇴원 후에 돌봄 공백이 우려가 돼서 자녀분이 통합지원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만성 신장 질환과 협심증, 그리고 척추 골절 상태로 특히 신체적 어려움이 가장 컸고요. 당시에는 장기요양 등급의 A 판정을 받아서 장기요양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통합판정 조사 후의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필요군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일상생활 수행과 인지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능과 인지행동, 간호관리, 그리고 주거환경 이 4가지 영역에서 요구가 도출이 되었고요. 통합판정 결과를 직접 방문해서 안내를 드리고 방문하면서 또 주거환경이라든지 건강상태, 그리고 지지자원 등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통합지원을 통합판정 결과를 기반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수행과 관련해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 앉기, 그리고 이동, 세수하기, 몸 씻기, 옷 입고 벗기, 그리고 양치질, 신체 활동량 감소와 같은 욕구가 있었고요. 관련 서비스로는 저희가 몸 씻기, 그러니까 목욕하는 게 어려워서 틈새 방문 서비스인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바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영역에는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었고요. 장애인 주치 제도와 연결해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간호관리 분야에서는 심혈관, 호흡기, 구강 문제, 영양 결핍, 그리고 혈당 조절, 관절 및 근육 구축, 그리고 낙상 위험성 등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있었고요. 장애인 건강 주치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 주치를 통해서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주거 환경 문제로는 저희가 낙상 예방을 위해서 변기형 안전바를 설치를 해드렸고요. 차인배 설치를 해서 집안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는 좀 검토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를 위해 통합 예방관리와 연계가 필요하지만 또 대상자 보호자의 거부로 인해서 아직 연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혈액을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주 2회는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1회에 대해서는 동행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틈새 돌봄을 연결을 해드린 케이스라 그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주 3회 하는 걸로 좀 서비스를 확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또 퇴원 후에는 긴급한 일상생활 지원과 방문 목욕 서비스가 시급히 제공이 되었고요. 화장실의 안전바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장애인 주치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를 강화시켰습니다. 이후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을 해서 결과를 받으셨고요. 등급 3등급을 받아서 좀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되도록 좀 기존 사업을 연결을 해드렸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계획 수립과 제공까지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는 체계가 또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운영한 그 통합돌봄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본사업 준비 잘 하셔서 함께 발맞춰 나가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부천시가 그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저희도 나름 너무 바쁜데 그걸 다 연결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또 마지막 연말을 앞두고 또 행감이나 뭐 예산 작업이나 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데 혹시 양주시에서 뭐 또 문의가 오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